인간의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정해두고 할당된 양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어 약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린 사기꾼 일당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릴 아스트르크와 마피아 일당, 그리고 동네 친구에서 사기 동료가 된 마르도셰몰리, 사미 수에드, 아르노 미므랑 일당. 오늘의 수업 내용은 EU 체제 하에서 부가가치세의 허점을 이용한 전통적인 사기 수법인 미싱 트레이더 혹은 카루셀 사기의 구조와 전설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두 사기 집단은 어떻게 기존의 수법을 응용하여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불리는 탄소 배출권 거래 사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 멍뜨라빌레에 정착한 부모님 밑에서 1973년에 태어난 시릴 아스트리크. 어릴 적 그는 우수한 학생이긴 했지만 초를 피우고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올바른 길로 돌리기 위해 블로뉴 비앙크로의 유대인 고등학교로 보냈지만 혼자 떨어진 그는 친구들에게 초를 팔며 돈을 버는 등 더욱 어긋나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졸업 후 아스트리크는 돈을 벌기 위해 보험업을 시작합니다. 1994년 보험 대리인을 시작한 그는 타고난 영업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2살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며 고급 차량 그리고 아파트 보험으로까지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수상한 인물들을 고객으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코카인을 수입하는 밀매 네트워크 말이죠. 아스트리크는 이들의 페라리를 보험에 가입시켜주며 유대감을 쌓아나갑니다. 그러던 2001년 2월 경찰이 밀매 네트워크를 조사하면서 조직원 12명이 체포되었고 덩달아 아스트리크도 체포됩니다. 허위 문서를 통해 갱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혐의로 말이죠. 이렇게 28살의 그는 처음으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비록 감옥에 있던 기간은 6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회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망쳤으니 나도 그들을 모두 망칠 테야.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많은 돈을 벌겠다고 결심합니다. 아스트르크는 감옥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미싱 트레이더 혹은 카루셀 사기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기 수법을 알게 됩니다. 1993년 탄생한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거래, 즉 국경을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같은 국가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사기꾼들에게 매우 수익성 높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트레이더 A는 프랑스에 회사를 설립한 뒤 독일의 판매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합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배송된 휴대폰은 EU 회원국 간의 거래이므로 EU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트레이더 A는 프랑스의 트레이더 B에게 휴대폰을 팔며 국가 내에서의 거래이므로 2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습니다. A는 이 부가가치세를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죠. 트레이더 B는 트레이더 A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절차나 확인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 B는 프랑스의 트레이더 C에게 휴대폰 비용과 부가가치세 20%를 더한 금액을 받으며 이 부가가치세 역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더 C는 다시 해외의 판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는 국외 거래이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며 트레이더 C는 트레이더 B에게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레이더 A와 B, C가 모두 공모한 사기 집단이며 트레이더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들은 정부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그대로 들고 도망가며 정부는 받았어야 할 세금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쿠맥스 트레이딩과도 비슷한 사기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더 A는 미싱 트레이더, 트레이더 B는 버퍼, 트레이더 C는 브로커라고 부르며 실제 사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버퍼를 두어 세무당국이 조사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거래가 돌고 도는 모습이 마치 회전목마와 같아 회전목마를 뜻하는 카루셀 사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감옥을 출소한 아스트리크는 감옥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프랑스 도로주 거리에서 카루셀 사기를 계획하는 범죄자들 그리고 물건의 운송을 담당할 폭력배들을 소개받아 이들을 연결해줍니다. 그러나 폭력괴물 중 일부가 80만 유로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둘을 소개시켜준 아스트리크가 양쪽의 화살을 동시에 맞게 되었으며 폭력배 보스인 스티브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결국 그는 손실을 갚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빼돌리는 데 사용되는 유령 회사 중 하나의 바지 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세금 사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된 그는 당국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 돈을 해외 은행으로 빼돌리는 방법 등 사기의 모든 비결을 배우게 되죠. 이후 본인을 협박하는 조르주 거리의 범죄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스트리크는 런던으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런던에서 인도인들이 부가가치세 사기를 장악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직접 런던으로 찾아가 인도인들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그는 머지않아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르주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바지 사장이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에게 사업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위협합니다. 2001년 첫 번째 수감되었던 허위보험 사건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던 아스트리크는 생명의 위협 그리고 사법 판결이 실현될 것을 두려워하여 2003년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릴 아스트리크가 아닌 알렉스 칸으로 신분을 바꿉니다. 곧바로 그는 해변에 나이트클럽을 열었으며 인도인 파트너와는 전화를 통해 계속해서 부가세 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르주의 고용주들은 이스라엘에 숨은 그를 머지않아 찾아냈으며 아스트리크는 그를 보호해줄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아미르 물레. 이스라엘 군대의 특수부대에서 폭발물 전문가로 일했던 그는 이스라엘 마피아의 가장 강력한 보스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물레는 여러 번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매번 재판이 열리기 전 증인들이 증언을 철회하거나 사라지면서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스라엘 경찰에게는 골머리였던 인물이죠. 물레와의 친분 덕분에 프랑스의 고용주들은 아스트리크를 포기하였지만 이제 경찰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버티지 못한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 200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런던의 인도인들과 부가세 사기를 계속하였으며 사업이 피크를 치면서 하루에 최대 60만 유로, 우리 돈 약 9억 원을 벌기까지 합니다. LA에서 그는 안젤리나 졸리의 아버지인 존 보이트,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이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도 만찬을 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잠시 과거 스위스에서 발생한 공갈 갈취 사건에 그가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2005년 6월 미국 경찰은 그를 체포해 프랑스로 이송합니다.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보낸 후 그는 2007년 가족들과 다시 이스라엘로 망명하였으며 이번에는 러시아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미하일 체르노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같은 인물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마피아 그리고 러시아 과도 정치인과 어울리던 그는 유럽 전역에서 떠오르는 사기 아이템을 듣게 됩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 말이죠. 이번에는 또 다른 사기 집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파리의 동부에 위치한 벨빌은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1950년대와 60년대 튀니지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르도셰 마르코 물리와 그의 친구 사미 수에드가 자랍니다. 이들은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둔 채 10살부터 시장에서 일했으며 머지않아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말솜씨와 상대를 홀리는 매력 덕분에 어린 나이에 사기꾼이 되었죠. 이들이 처음으로 벌인 사기는 허위 광고였습니다. 물리와 수에드는 있지도 않은 잡지를 매우 성공적인 잡지인 것처럼 속인 후 이곳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면서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지적이고 계획성이 있던 수에드가 사기를 계획하고 조직하면 언변이 화려한 물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받아왔죠. 무려 5만 명이나 피해를 본 허위 광고 사기의 피해 금액은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 사기 아이템을 찾고 있던 이들이 만난 이는 바로 그레고리 자위. 그레고리는 이미 앞서 설명한 부가세 사기, 즉 카루셀 사기를 치고 있었으며 물리와 동업을 하며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체포되고 말죠. 그레고리가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그는 유럽에서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 기존의 카루셀 사기 방법을 적용할 경우 훨씬 거래하기도 쉽고 수익성도 좋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말이죠. 과학자들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증거를 발표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됩니다. 그러나 법적 구성력 그리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했고 1997년 세계 각국이 일본 교토에 모여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제시됩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각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며 연간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기업들은 배출 한도를 초과한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2004년 영국을 시작으로 2005년 유럽연합 25개국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면서 유럽의 3,000개 기업들은 매일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았죠. 프랑스에서는 블루넥스트라는 거래소가 설립되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이러한 탄소 거래 시장을 만들 때 전 세계 금융시장 역사상 유례없는 실수를 하였으며, 이는 사기꾼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탄소 거래에도 기존의 휴대폰과 같은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간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같은 국가 간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거죠. 국가 정책을 매일 관찰하던 사기꾼들에게 이는 카루셀 사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실제 물건도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기 아이템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입하는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만들어도 너무나 쉽게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물리에게 카르셀 사기를 알려주었던 그레고리는 이곳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먹힐지 3만 유로를 이용해 테스트해봅니다. 1. 먼저 프랑스에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블루넥스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2. 이윤의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서 탄소 배출권을 3만 유로에 사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3. 이를 곧바로 프랑스의 다른 기업에게 세금 20%가 더해진 3만 6천 유로에 팝니다. 단 몇 분도 아닌 몇 초 만에 3만 유로였던 돈이 3만 6천 유로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팔 물건인 신발이나 휴대폰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주식을 사고 팔듯이 클릭 몇 번이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세금 6천 유로를 국가에 내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레고리는 이러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고, 이는 사기꾼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05년부터 사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 중반까지 여러 사기꾼들은 서서히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의 제왕들이 이러한 빅뉴스를 놓칠 리가 없었죠. 너무나 쉽게 거래할 때마다 20%를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으니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망명에 있던 시릴 아스티르크는 마피아 그리고 러시아의 검은 돈을 이용해 탄소 배출권 카루셀 사기를 시작합니다. 마르도시 물리 역시 과거 공범이었던 그레고리가 탄소 배출권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범죄 조직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릴 적부터 절친이자 사기 공범인 사미 수에드와 함께 말이죠. 당시 여러 사기 혐의로 인해 이스라엘로 망명을 가 있던 수에드 역시 2008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물리가 아닌 다른 이들과 팀을 꾸렸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은 물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피곤했던 것이죠. 스웨덴은 지인들과 팀을 꾸렸지만 자금도 실행력도 안 되다 보니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으며 2008년 가을 팀을 해산한 후 새로운 동업자를 찾아야 했고, 오랜 친구인 물리와 다시 함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 물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무려 800만 유로, 약 100억 원을 제공해줄 동업자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아르노 미므랑. 물리와 스웨드가 태어난 벨빌과 정반대에 있는 파리 16구.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계층, 즉 부유한 동네에서 미므랑이 태어납니다. 건설업에서 성공한 엔지니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금융권에 진출하여 골든보이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수상한 거래에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며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기도 했죠. 1990년대 후반에 그는 부유한 사업가이자 부동산 재벌인 억만장자 클로드 드레이의 딸인 안나와 결혼하며 엄청난 부를 얻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미므랑은 상류층 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밀매 전과자 혹은 강도들과 자주 어울렸으며 미므랑과 물리는 서로의 명성에 대해 듣습니다. 결국 2006년 파리의 한 카지노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없는 점을 발견하며 강하게 끌립니다. 그렇게 미므랑은 본인의 자본금 800만 유로를 이용해 물리와 함께 탄소 배출권 사기를 기획하게 되고 이 팀에 물리의 친구 스웨드가 합류한 거죠. 돈과 머리, 실행력과 시스템을 갖춘 사기 집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스웨드가 이스라엘에서 작전을 짜고 전화로 지시를 하면 프랑스에서 물리와 미므랑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몇 대의 휴대전화, 약간의 서류 작업, 몇 명의 공범자가 끝이었죠. 전 세계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 사장을 앉힌 후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온 탄소 배출권을 같은 국가의 기업들에게 20%의 세금을 붙여 팝니다. 그 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를 거쳐 이스라엘, 모로코, 키프로스 등 전 세계로 계속해서 돈을 이체하여 자금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죠. 그 후 회사를 폐업하고 사라져버리면 끝입니다. 엘리즈 사건이라고도 알려진 탄소 배출권 사기는 2009년 봄 절정에 달합니다. 2009년 3월 6일 하루 동안에만 프랑스에서 27만 2천 개의 탄소 배출 할당량이 500만 유로, 약 75억 원에 판매되었으며 이 중 약 20%인 100만 유로, 약 15억 원의 세금이 사기꾼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2009년 5월에는 겨우 6개의 유령 회사가 탄소 배출권 거래량의 87%나 차지할 정도로 이곳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탄소 배출권 사기를 통해 시릴 아스티르크는 5억 유로, 약 7,500억 원을 벌었으며
물리와 스웨드, 미므랑의 팀은 2억 8,300만 유로, 약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기꾼들이 훔쳐간 돈은 프랑스에서만 16억 유로, 약 2.5조 원, 유럽 전체에서는 60억 유로,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2009년 5월이 되어서야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 탄소 배출권 관련 세금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세금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쓰여졌어야 할 엄청난 돈들이 사기꾼의 지갑으로 모두 흘러 들어갔으니까요. 2008년과 2009년 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기꾼 일당은 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숨어있던 아스티르크는 러시아 고위급 인물들과 파티를 벌이고 고급 승용차와 고급 주택을 사들입니다. 전혀 꼬리가 잡히지 않던 아스티르크가 잡힌 건 어이없게도 사소한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201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바로 아스티르크였던 것이죠. 경찰이 그를 체포하여 범죄 이력을 살펴보던 것을 인터폴이 포착하였고 2014년 2월 탄소 배출권 사기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그는 프랑스로 송환되어 즉시 수감됩니다. 결국 2017년 아스트리크는 징역 10년형과 200만 유로의 벌금, 재산 몰수 및 출국 금지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 다음날 그는 홀연히 사라지죠. 이후 관세범죄 수사관 엠마뉴엘에게 이메일을 보낸 그는 탄소 사기와 관련되어 마피아 내부에서 6에서 7건의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분쟁이 너무 심해 도저히 파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스티르크 본인도 협박 편지를 받았으며 결국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물리와 스웨드, 미므랑 팀을 살펴봅시다. 순식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이들 역시 개인 전용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고급 레스토랑, 최고급 호텔에 머물며 스포츠카를 수십 대씩 사는 등 돈을 펑펑 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유로를 쓰기도 하며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지폐를 뿌리기까지 하였죠. 그러나 3명 사이에서는 불신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익 배분 때문에 말이죠. 3명이 번 2억 8천만 유로에서 스웨드는 2억 유로, 물리는 7천 유로, 미므랑은 겨우 1천 유로를 가져갔죠. 이에 미므랑은 분노합니다. 초기 자금 800만 유로도 본인이 모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동네 출신 그리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2명이 본인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우울증에 빠진 미므랑은 도박으로 모든 돈을 날릴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되었고 스웨드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4일 이스라엘에 숨어 지내던 스웨드는 미므랑을 만나기 위해 파리로 옵니다. 미므랑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만났을 때 스쿠터를 탄 암살단이 쏜 총알 6발을 맞고 스웨드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미므랑이 암살을 의뢰했다고 알려졌죠. 또한 미므랑은 탄소 배출권 사기 이후 부유한 집안 출신인 안나와 이혼한 후 파라과이 출신의 톱 모델이자 이탈리아 TV 진행자인 클라우디아 갈란티와 결혼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죠. 미므랑이 본인의 딸을 망쳤다고 생각한 전 장인 드레이는 분노했으며 미므랑은 계속해서 드레이를 자극합니다. 드레이 가족이 마이애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미므랑은 옆집 아파트를 임대했고 드레이 가족이 생트로페에 있는 저택으로 가면 미므랑은 바로 앞에 있는 빌라와 요트를 임대하는 시기였죠. 참다 못한 드레이는 미므랑이 숨겨놓은 돈 그리고 마피아와의 연루를 경찰청과 세관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11년 10월 25일 클로이 드레이는 그의 침실에서 3발의 총알을 맞고 당한 채 발견됩니다. 시간이 지난 2013년 4월 23일 수사당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탄소 배출권 사기의 배우로 물리와 스웨드, 미므랑이 지목되었으며 이미 사망한 스웨드를 제외한 물리와 미므랑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7일 이 둘은 징역 8년과 100만 유로의 벌금, 전재산 압류를 선고받습니다. 현재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로 도망친 아스트리크는 인터폴로부터 적색 수배자에 등록되었지만 이스라엘 마피아들에게 자금을 댄 덕분에 이들의 보호 아래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무부 국장은 인터폴 수배자라고 해도 이스라엘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체포하지 않으며 프랑스로 소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프랑스 방송국의 플래닛 킬러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이스라엘에서 아스트리크를 비밀리에 만납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범죄자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렀으며 그 역시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원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들의 가족은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죠. 2022년부터 물리는 낮에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하는 주간 석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초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물리는 이제 자신은 한 푼도 남지 않은 빈털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À quoi ça sert que j'ai fait 5 ans de prison s'il n'y a plus d'oseille? Normalement, tu fais une affaire, tu vas en prison, tu t'arrêtes, tu te retrouves avec de l'argent et puis ta vie elle est belle. Là, on a fait que des conneries. Qu'est-ce que tu racontes? On a fait que du connerie. L'affaire du carbone n'est pas une...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한 푼도 없다는 그에게는 개인 비서와 같은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물리 역시 여러 폭력배들로부터 여전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에게 부가가치세 사기를 알려주고 최초로 탄소 배출권 사기를 실행한 그레고리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형량을 모두 마쳤습니다. 출소 당시 프랑스 재무부에서는 그에게 금융사기 사건 관련 자문을 부탁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무랑은 가장 비참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소세 사기로 인한 징역 8년에 더해 2015년 스위스에서 금융인을 납치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던 사건에 연루되어 2021년에 징역 1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동료였던 사미 수에드, 전 장인인 클로드 드레이의 사건, 그리고 탄소세 사기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알베르 에브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09년 6월 초반 탄소 배출권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탄소 배출권 사기도 끝나게 되었고 그 직후 탄소 배출권의 거래량은 80에서 90%나 감소하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거래가 사기꾼들에 의해 생겼었다는 의미였죠. 사기꾼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력, 가스 시장으로까지 옮겨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으며 유럽에서 부가가치세를 이용한 사기 피해액은 여전히 매해 수백억 유로에 달합니다. 참고로 아스튜르크의 이야기는 프랑스 잡지와 다큐멘터리에, 물리일당의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